신부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분명히 내 남편이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사람은 신부였다. 그녀는 내 오랜 친구였고 오늘 나는 그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보러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 대기실 안에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던 남편이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인생공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친구 결혼식 사회 보러 갔는데 신부 대기실에서 남편을 보았던 50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에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53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20해가 되었고 남편은 조용하고 무던한 성격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로 집안일을 하며 지내왔고 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요즘은 예전보다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대학 시절 동기였고 언제나 명랑한 성격에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이 늦은 편이라 이번 결혼식은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 더욱 의미 있었죠. 저에게 사회를 부탁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여느 때처럼 머리를 손질하고 메이크업을 한 후 미리 약속한 시간에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고 저는 곧 사회 준비를 위해 진행팀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대기실 근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반쯤 열려있던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가다가 저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대기실 안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신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받으며 웃었고 그 웃음에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정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섰고 제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오늘 아침 분명히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서 쪽에 나가봐야 한다며 바쁘게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웨딩홀에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제 친구의 신부 대기실 안에 앉아서 무언가를 건네고 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꺼내 다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지금 이 시간은 그가 말한 거래처 미팅 시간이었고 장소도 여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대기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신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바로 내 남편의 이름이었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녀의 말투에 저는 말 그대로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몰래 만난 사이인지 복잡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복도에서 등을 돌렸고 천천히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듯 어지러웠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는지조차 순간적으로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진행 멘트를 이어갔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신부와는 어떤 사이일까? 그리고 나는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을까?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고 그것들은 답 없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의심스러웠다. 그의 눈빛과 말투. 퇴근 시간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습관까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해진 줄 알았다. 결혼식이라는 예민한 자리에 섰고 평소와 다르게 예민한 시선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졌다. 그날 결혼식 이후로 나는 그 사람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다. 식탁에 앉아 내가 차려준 반찬을 먹으며 TV를 틀고 뉴스에 대해 한마디씩 의견을 내는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그런 그의 일상적인 행동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나는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 패턴을 몰랐다. 하지만 그가 씻을 때면 거실 소파에 올려놓는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고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고 채팅 앱도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검색 기록조차 없었다. 그 사람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식 수고 많았다는 말로 시작해. 결혼식 사진 잘 나왔냐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친구는 언제나처럼 밝게 대답했고, 사진을 정리 중이라며 곧 단체 사진 보내줄게라고 말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날 사진이 도착했다. 단체 사진 속에서 나는 뒷줄에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진 하나에 그는 있었다. 신부와 나란히 서서 꽃다발을 건네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장면은 분명 내가 대기실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그 거리감은 아무리 보아도 지인 그 이상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를 반복했다. 친구에게 물어야 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혹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그런 사이였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결혼 생활 20해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기도 했다. 며칠 뒤 남편은 갑자기 회식을 한다며 늦게 들어왔다. 그 사람은 평소 회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알코올도 즐기지 않고 사람들과 늦게까지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다. 그런데 그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나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말똥말똥 깨어 있었다. 그는 양복을 벗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혼자 쳐다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나는 그 장면을 문틈으로 지켜봤다. 그 상자는 작은 주얼리 박스였고 나는 그걸 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서랍을 열어 그 상자를 찾았다. 거기엔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다. 내가 받아본 적 없는 스타일의 반지였고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그날 친구의 SNS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친구는 스토리에 웨딩 사진을 하나 올렸고 그 배경에는 내가 본 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놓여 있었다.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만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며. 이쯤 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 사람은 신부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그 결혼식 기억나냐고 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대기실에 있었던 거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버렸다. 나는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사실은 쳐다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고 몸만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매일 같이 먹는 밥상에서조차 나는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나의 하루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 전과 후로 나뉘었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벽이 되었다. 그날 그가 나간 이후 나는 혼자 앉아 오래도록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던 단체 사진을 집어들었다. 신부와 나란히 웃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른 누구보다 자연스러웠다. 나는 사진 속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가 웃고 있는 방향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를 상상해 보았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와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그 사진 봤구나 라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바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친구와는 일터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했다. 처음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지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다시 하게 됐고 그러다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뭔가 정리를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정리라니 그 말이 내게는 너무나 불쾌하게 들렸다. 나는 물었다. 무슨 정리냐고. 그런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내가 더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그는 다시 말했다. 나도 너에게 미안했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게 나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 말은 내게 또 다른 상처였다. 마치 모든 책임을 나눠 가지려는 듯한 말투였다. 우리는 틀어질 만큼 틀어졌고 그는 그 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 없는 밤을 상상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천장에 비치는 시계 불빛만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이 집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적어도 당분간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나는 짐을 싸지 않았고 어디 갈 준비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메시지를 남겼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그렇게 내 마음의 줄 하나를 끊었다. 친구는 끝내 답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다시는 그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남편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예전처럼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었고
나는 그런 그와 무언의 생활을 이어갔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접고 한 지붕 아래의 공동체처럼 지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남편이 집을 나섰고 나는 그가 떠난 뒤 서랍을 열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열었고 그 안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엔 반지가 없었다. 대신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중에 말하려 했는데 미안하다. 이 말 한 줄에 내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결혼하던 날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표정, 그 모든 게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장 슬펐다. 그날 저녁 나는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택배였고 그 안엔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뜯자마자 나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지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그녀였다. 결혼식을 올린 그 친구였다. 나는 주저앉아 편지를 읽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든 걸 털어놓고 있었다. 그 사람과는 예전에 사랑했던 사이라는 것. 나와 결혼하기 전 그와 깊은 관계였다는 것. 그 시절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내 결혼식 이후 몇 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말도 붙이지 못했지만 몇 번의 연락 끝에 다시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결혼을 계기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다고 했다. 편지에는 결혼 전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내가 사회를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미안해서 일부러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먼저 대기실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해야만 했을까? 수천 번 자책했고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너의 친구였고 동시에 너의 적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기에 이렇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고.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 그보단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나는 사랑했던 남자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동시에 버림받은 것이었다. 그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 사람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나와 함께 사는 동안 매 순간 그 무거운 사실을 숨기며 지내왔던 것이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던 이유. 침묵으로 일관하던 태도, 모두 이 편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이해가 됐다. 나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대화라고 할 것도 없이 그 편지를 보여주고 말했다. 이것이 진실이냐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것보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혼을 결정했고 집을 정리하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마주할 수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와 냉장고의 진동 소음이 내 숨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오히려 안정감을 줬다. 나는 다시 예전의 내가 되려고 했다. 아니, 그보다 더 단단해진 내가 되기로 했다. 배신을 겪고 나서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린다. 대학 시절 함께 웃던 기억들도 떠오르고 우리 둘이 함께 찍힌 사진 한 장도 가끔 꺼내본다. 그때 그 순간은 분명 진짜였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이 관계를 이어가셨을까요? 혹은 저처럼 끝을 맺으셨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